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요즘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말이죠, 돈을 거액을 걸었어요. 100만 달러, 한 10몇 10한 5억가량 되더라고요. 막대한 돈을 걸고 이세돌 바둑 기사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컴퓨터 바둑 선수하고 5번, 5번 이렇게 시합을 그렇게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과연 19줄, 19줄이니까 361, 그 10에 그 계산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바둑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두뇌를 이용한 플레이 가운데는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1960년대 체스 프로그램인 맥핵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맥핵이 말이죠, 계속 그 다음에 90년, 92년에서 제가 쭉 조사해보니까 1996년에 이른바마는 97년에 가지고 카스파로프란 세계 최고의 몽고안이 체스 챔피언을 딥블루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겼어요. 세계 체스 챔피언을. 어떻게 보면 체스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2004년인가에는 말씀이죠, 왓슨이라고 하는 그런 퀴즈를 맞히는 그런 컴퓨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가 하는 퀴즈왕이 있었는데, 퀴즈왕하고 게임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있던 모든 퀴즈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이길 수가 있죠. 체스는 간단하고. 근데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바둑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이 뭐냐면 탑재된 이 컴퓨터가, 이 알파고가 로봇 컴퓨터죠. 이게 유럽 최고의 어떤 바둑 챔피언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돌은 당대 지금 세계 정상급이잖아요. 구글이 알파고를 통해 가지고 이세돌과 경기한 5번기가 IBM이라거나 마이크로소프트라거나, 워낙 이 구글이 지금 몽고하니 획기적인 그런 안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대한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들, 디지털 컴퓨터 기업이니 IBM이니 무슨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굉장히 막 그냥 가슴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하는 거죠. 과연 이제 3월 9일서부터 시작해서 9일, 10일, 10일 해가지고 10일에서 5번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이세돌이 이길 거다, 무슨 심지어는 진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 가운데는 이세돌이 질 거다, 한 판도 못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또 어떤 선수를 보면, 이창호라는 선수를 보면 우리가 돌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취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일희일비하거든요. 내가 뭔가 어떤 그런 호기, 좋은 어떤 그런 기운을 받고 있을 때는 흥분하기도 하고 뭔가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봇 컴퓨터는 뭐죠? 전혀 무감정이거든요. 포카페이스 들어보셨죠? 전혀 무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무실수라는 거예요. 산무. 전혀 실수하지 않아요. 이른바 말하면 한 달의 몽고안이 과거의 모든 기본 1000년치를 한 달마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 로봇 컴퓨터 바둑 선수가. 그러니까 무한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학습 능력, 무실수, 무감정. 이게 이제 앞으로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까? 저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뭐 스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어쨌든 나이는 말이죠.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날로그형 인간이죠. 뭐 SNS나 이런 데 말이죠. 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얘기도 많고 주로 수행은 뭐죠? 집중이잖아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절대 환희의 존재. 그분은 하나, 일상이 무상이 무한상이잖아요. 집중하는 스타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뭐 그런 거 현란한 뭐 SNS나 이런 데 관심을 안 뒀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니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말이죠. 이런 데 관심을 두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결정적인 매체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무슨 뭐 카카오 스토리니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항상 정진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하니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하나의 길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깊어지죠. 그리고 넓은 세계, 마음의 장, 초월적인 세계, 절대의 세계 이런 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얇은 친구들이 뭐죠? 이런 기계를 퍼뜨려 가지고 너무나 말이죠. 세계를 어수선하게 해놓는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당장 그들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망을 말이죠. 그런 망을 전부가 다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구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항상 절감을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저는 이런 걸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제 세계적인 어떤 논문이나 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전문가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이죠. 텔레파시 아세요? 네. 우리 마음은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린 뭔가하니 끊임없이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음의 세계니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스타일로 나갈 것인가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유전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뭐 관심을 갖지 않아도 앞으로 나갈 비전 미래 이데아는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이제 점점점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뭐 카카오 스토리 있지만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생각의 세계는요. DNA, RNA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실체가 생각이거든요. 염력, 염파, 유전자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구태여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른바 말하면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두뇌에다 칩을 박아요. 브레인네트. 이른바 말하면 SNS가 아니라 두뇌 생각이 하나의 세계로 점점 가게 되면 아마 분명히 이걸 연구할 겁니다. 인공지능. 인간의 마음이 하나거든요. 구태여 비싼 기계 이거 하지 않고 개개인의 머리마다 전부 다 뭔가 칩을 심거나 뭔가 브레인네트. 이게 유명한 것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전사라고 하는 건데 자 기가 막힌 거예요. 달걀을 말이죠. 달걀을 쪽에다가 놔두고 오리를 뭐죠? 이게 실제로 성공한 겁니다. 오리의 파장을 자꾸만 해서 달걀에 씌운 겁니다. 여기 달걀이에요. 달걀이 지금 있어요. 근데 뭐냐면 계속 파동을 뭔가하니 파동을 빛을 계속 뭐죠? 오리를 쏘인 빛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빛을 받아가지고 달걀까지 흘러가게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나오고 보니까 오리닭이 된 거예요. 오리닭. 오리의 정보가 몸에서 기운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전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이다. 최대 천재다.
그럼 그들이 공부해서 뭔가 열어놓은 어떤 그런 그 정보의 세계, 기억도 지금 공유시대야, 공유경제. 그런 것들을 뭔가 우리가, 그쵸, 두뇌 어떤 정보 같은 걸 공유하게 되는 시대가 얼마인지 올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인간의 두뇌를 연구해서 하겠지만 직접 mon고하니, 그들의 공부한 내용들을 mon고하니, 내가 암흑의 누구의 mon고하니 정보를, 내가 두뇌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럼 뭐죠? 아니, 그 사람이 자기 공부해가지고 뭐 한 걸 나름대로 내놔서 팔 수 있는 어떤 제품화 시킬 수 있는 시대도 얼마인지 오겠다 안 오겠다?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브레인네트. 의식이 전사되거든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조지 오웰이 쓴 1984년 소설에도 보면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니? 그렇죠. 케네디 스쿨 같은 데는 그런 걸 가르치지만 국민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을 통제하고 거기다 감정도 통제하고 기억도 공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른바 뇌파라는 게 있잖아. 연파라는 게 있고 전파라는 게 있고, 그런 파동이 지금 전파라거나 연파나 뇌파 같은 게 일종의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전도 같은 뇌파가 전부 다 전기의 그래프로 나타나잖아요. 전기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는 광음천에서 왔대요. 빛과 소리가 하나인 세계라는 거예요. 광음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빛과 소리가 하나인 세계, 거긴 훨훨 날아다니는 세계예요. 전파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진 세계였던 거죠. 광음천에서 실제로 왔다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어디까지 전진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른바 말하면 두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줄 때 느끼는 그런 그 기쁨하고 받을 때 느끼는 기쁨의 두뇌 부위가 같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고 계획을 할 때 그 두뇌 부분하고 과거의 기억이 축적된 부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뇌 스캔을 해보면 과거의 기억이 축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래를 mon고하니 내가 계획하고 설계할 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동일한 부위에서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자리에 지금 뭔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 세계는 말이죠, 뿔뿔이 놓아져 있질 않아요. 이게 학자들이 우리 두뇌를 제대로 잘 100% 알질 못하니까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인공지능 앞으로는 말이죠, 이 두뇌에 대한 연구가 획기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 지구가 통해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요. 공연이 시장에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유통이라는 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게, 과거에는 무슨 장소가 있고 목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기서 그냥 미국에 직구하잖아요. 중국 물건 직구하고 전 세계 물건 직구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시장이야. 구글이 돈을 벌 수밖에. 플랫폼 네트워크, 이런 말하면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애플이 지금 지잖아요. 왜 집니까? 그들은 이른바 하드웨어 만들고 말이죠. 무슨 아이폰이나 이런 그런 장비를 만들지만, 이거는 뭐냐면 플랫폼, 그냥 망을 짜놓고 구글이 지금 애플을 능가하는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직접 하고 이러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건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성이 하나 있는 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있어 없어요? 그럼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전 한국이, 전 세계가 막 들먹거리고 사스니 무슨 문제는 뭐냐? 컴퓨터에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중요한 겁니다. 학자들이 이 이른바 말하면 컴퓨터 바이러스가 인간의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어떤 시스템인데요.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조차도 어떤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무언가 컴퓨터 바이러스조차도 바이러스가 일단 몸에 들어오면 생명력을 갖잖아요. 이게 단백질의 결정체 같은데, 그죠? 이런 컴퓨터 바이러스,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라면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딱 들어가면 뭐라? 생명력을 가지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자체가 생명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컴퓨터 안에서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컴퓨터를 붕괴시켜 버리잖아요. 컴퓨터를 완전히 뭐라? 망쳐버린다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뭐라? 망쳐버리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전 세계 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아니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이게 그 병발증이 얼마나 무섭겠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이 컴퓨터를 이용해 보면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단초를 뭔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지만 이 컴퓨터,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못 이기잖아요. 유익균, 유해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이 세상에도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악한 인간들도 뭐라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망을 깔았는데 어마어마한 뭐라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류 문명 자체를 뭐라 훅 하고 불면 날려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니까요. 이세돌 선수하고 컴퓨터 바둑 선수 이른바 알파고하고 하는 건 뭔가 흥미진진하지만 이면에서 뭔가 아니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니 뭐니 해가지고 농협 전산망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라의 무슨 핵심 부서가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말이야. 오염됐단 contamination, pollution, computing pollution. 실제로 그런 용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상당히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대단히 중대한 그런 기계이면서 참 이상하죠. 결국 인간도 뭐냐 이 생각하는 기계니까 인공지능이니 뭐냐 하면서 나오는 걸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인공지능 역시 뭔가 아니 이게 점점 가다 보면 로봇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말하면 그 전에 무슨 영화에 보면요,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던데 SF 영화죠, 뭐 스탠리 큐브릭 영화죠. 그때 헬 이른바 말하면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가 뭔가 아니 하루 온종일 일하다가 로봇 전기가 들어가니까 주인이 끌려 그러잖아요. 주인 전기를 빼죠. 그게 뭐라 그래요? 끄지 마. 무서워, 두렵다, 깜깜해지면 무서워. 전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가 끝나잖아요. 로봇가 의식을 갖는 그러한 양상을 바이러스가 생명성을 갖는다면 이른바 말하면 점점 시스템이 정교화되고 인공지능화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을 가질지도 모른다. 13살짜리 정도의 뭔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가? 인공지능을 계속 연구하면 이게 문제가 하나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뭐예요? 로봇가 지금 전 세계 공장을 많이 휩쓸고 있거든. 왜냐? 우선 사람은 복잡하잖아요. 노사분규, 노사투쟁하잖아요. 그지? 이른바 말하면 월급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휴가도 시켜야 되고, 애기 낳으면 또 출산휴가도 줘야 되고, 골치 아프거든요. 기업가들이라거나 돈 있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는 로봇들은 조금 초기 투자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 퇴직금을 안 줘도 되고, 노사투쟁 안 해야 되니까 인간의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 같은 것이 지금 계속 로봇들을 연구하는 비용을 내면서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인간의 편의적인 차원으로 계속 몰고 나가니까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점점 예측할 수 있는 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왜냐? 지금도 로봇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계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잘못 활용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잘못 활용하면 로봇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지혜롭게 활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류 문명은 탐욕에 압도되고 말 겁니다. 탐진치 삼독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기계도 그걸 사악하게 이용하면 파탄해 가는 거야. 그 기계를 선용을 하게 되면 그 기계는 아주 공덕주가 된다니까. 칼도 잘 쓰면 아주 좋은 문명이 이기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살성하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데아가 중요해.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들이 어떻게 승화가 되는가? 인류는 결국 문명은 계속해서 과학이라거나 무슨 컴퓨터라거나 로봇이라거나 막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데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아마 혹불문 날아갈 겁니다.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세돌이하고 로봇 바둑선수하고 싸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당부드리는 거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저기 저 보살님. 네, 고맙습니다. 네. 송파일 지역의 능인장 최혜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혜라 너무 훌륭한 보살입니다. 네,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스님 말씀처럼 네. 이러한 현 상태로 계속 과학이 발전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우수한 그 유전자 조직을 가진 인간이 탄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시대에 그 생명 윤리에 대해서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저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스님은 스님으로 사는데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인류가 이 유전자 조합이라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했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미난 그런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GMO 아세요? GMO 들어봤지?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이른바 말은 뭐냐면 GMO가 다른 게 아니라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조작 식품이야. 들어보셨지, 그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품들, 몬산토나 무슨 카기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GMO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GMO는 유전자 조작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양질의 어떤 식품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식물들을 많이 심습니다. 뭐 대표적 콩이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첫째는 뭐냐면 유전자 조작 식물이 말씀이죠. 유전자 조작 식물이 심어진 그 밭을 이렇게 보면 새떼들이 날라와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니까 그런 콩이나 팥 같은 걸 그런 식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유전자 조작 식품이 유전자 조작 그 식물이 심어진 그곳에는 일체 새들이 안 가는 거야. 이거 참.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 유전자 조작 식물을 먹은 새떼들이 집단 폐사를 하거나 돌연변이종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학계에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식물들은요, 이제 앞으로 농업, 그래서 뭐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아무리 애들을 하나씩 낳는다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 뭐라? 늘어요, 줄어요? 늘지. 사람이 하나씩 낳으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인구들이 또 준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뭐라? 아랍인들이거든요. 이슬람인들이라고. 그들은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마누라가 몇 명? 최소한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조만간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 뭐죠? 이슬람인들이 뭔고하니 압도적인 숫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횟수 같은 거. 남자들은 자기 아내 놔두고 바람 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들은 바람이라고 안 그러잖아. 자기 1부인 2부인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일부 일처제는 모르겠지만 야생에도요 일부 다처제들이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 먹거리가 보통 식물들은 심으면 시간이 걸리잖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 이걸 자꾸만 유전자 조작,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뭐냐면 콩이다. 콩에 보면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전자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이걸 잘라서 한번 심어봐요. 그러면 쭈글쭈글해. 이거 아니구나. 이건 동그란 게 아니구나. 전부 다 해가지고 동그란 모양에다 잘라버리고 속성 재배돼가지고 하니까 안은 빈 강정이야. 그런 스타일입니다. 모양만이 콩이야. 그 안에 있는 건 전혀 뭐라? 콩 같지 않지. 요거 잘라버려서 그거만 심어버리면 그게 또 이제 나오니까 이건 영양가라거나 우리 인간에게 맞지 않지. GMO라거나 무슨 NMOS 같은 거. 유전자 변형생물체.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식물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면 유전자가 생각으로, 이른바 유전자가 전부 다 생각으로 움직이잖아. 유전자는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유전자 자체가 병신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이. 새들이 집단 폐사가 이게 뭐 분명한 거고, 또 이른바 새들이라는 먹거리, 그걸 먹는 사람 뭐라?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먹거리 문제 등등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앞으로 인류가,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뭐 일도 양단에 탁 잘라서 뭐 얘기할 수가 없고, 이런 그런 유전자 조작 콩들이, 식물들이 독성을 가지고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일으킨대. 알러지 반응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참 정말 인류가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지금 70억인데 앞으로 금세기 내로 100억이 된다는데, 100억 넘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데 정말 지구란 별에 살고 있는, 빽빽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딘지, Where will I go? What shall I do?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자,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송파 LG역 능인장을 맡고 있는 박명도아입니다. 명도아 사님 고생 많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불교대학 20기를 졸업했고요. 네. 항상 스님의 훌륭한 법문을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네. 독서의 중요성을 네.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책 읽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선원 차원에서 독서 토론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박수를 하세요. 네. 예전에도 어떤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독서 토론 모임이라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여러분 어디 뭐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그러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쭉 보면 독서 토론 모임이라고 그래서 뭐 구라파에 뭐 어떤 그 뭐 보고 책에 나온 걸 보니까 우선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 주동하는 사람들의 이데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의견이 옳으냐 내 의견이 옳으냐 또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능인선은 처음 만들어가지고 자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포살법이라는 게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가 보람에 한 번 우리가 반성을 하는 기회를 갖자 했더니 이렇게 반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자자 포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 자기 자신도 내가 제자들이여 뭔고하니 내가 잘못한 걸 일러라. 부처님도 자기가요 잘못한 걸 제자들에게 일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급급한 이런 게 있었으면 얘기해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남아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자자 포살 같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더니 아이 참 뭐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살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싸움박질하고 내가 아이고 참. 이 토론 모임 같은 것들이랑 이 모임이 국회 같은 것도 봐 매일 싸우잖아.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지견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정한 시간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하다 보면 굉장히 발전해 나갈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토론 모임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진지하죠. 우선 가족부터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해가지고 매주마다 그 사람들은 매주마다 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대로 뭔고하니 책을 읽은 거, 아빠는 아빠대로 책 읽은 거, 아들, 딸들은 공부한 거 다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의 향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모르겠어요. 법당에서도. 근데 무슨 사람들마다 다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책을 골라서 할 것인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또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검은 여인 있잖아요, 그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좀 독특한 여자예요. 그 뭐냐면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끌고 있죠. 검은 피부의 여인이지만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가 9살 때 뭔가 아니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뭐 성폭행이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인기를 끌기도 하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요즘 같은 시대는 도움이 되는 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말씀이죠.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 죽었거든.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막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떤 보살님이 여보게 나도 지난해 아들을 잃었어. 그 말 한마디가 뭔가 하니 찡하더니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여간에 모임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 가지고 민주주의가 한 100년 그 100년이 뭐야? 1272년 마그나 카르타가 몇 년? 1200년 됐지. 하도 오래돼서 세계사 잊어버렸네. 1215년인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왕권을 제한하면서 민주주의였던 남상이죠. 그래서 계속 뭐 차티스 운동이니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뭐 수백 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도무지 100년도 안 됐잖아. 1945년 해방되고
전쟁 터지고 또 독재. 그러니까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 지금도 무슨 야당 여당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횡포지 횡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민주주의가 안 되는 토론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같은 거 참 중요한데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 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좀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남들보다 크게 잘난 것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한 평범한 직장인이고 가장인데요. 그런 제 생활에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무지 정리할 줄 모르는 아내의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화장대, 옷장, 냉장고, 다용도실 할 것 없이 뭔가로 꽉 차 있는데 아내는 도무지 정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트에 가서 1+1이라고 하면 이거 참 재미나네. 1+1이라고 하면 필요도 없는 것을 마구 또 사들이고 홈쇼핑을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그 자리에 즉석 주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놓고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부지기수이고 냉장고에서 상해서 버려지는 음식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돈을 그냥 내다 버리라고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스타일의 질문들을 제가 가끔 받는데요. 우선 첫째로 이 거사님께서는 뭐냐면 아내의 심리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보살님들은요 막 사드리잖아요. 허한 거예요. 근데 허한 게 왜냐하면 이게 금방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허하게 살아오고 결핍된 가정에서 커났다는 어떤 가능성, 커난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체로 보면 식탐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 궁핍한 사람들이죠. 거기 가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 부족한 걸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나 가정이 뭔가 그렇게 유쾌하거나 가정이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웠다거나 또 하나 이른바 말하면 막 사들이는 게 이른바 사들이는 건 욕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이른바 말하면 우리 두뇌는 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식욕중추하고 성욕중추가 같이 붙어 있어요. 피드백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두뇌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 몽고하니 채워지질 않으면 허한 부분을 몽고하니 허한 부분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께서는 그냥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신중하게 아내를 좀 그렇게 점검을 하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유가 뭐 넉넉하지 않고를 떠나서 마구 사들이니까 너무 야단치고 할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뭔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깊이 물어보지 않아도 뭔가 허전한 면이 있었구나. 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뭔가 아내를 허전하게 해주는 면이 없지 않은가. 그런 걸 판단해 보시고요. 그래서 좀 더 아내를 따사롭게 사랑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마구 사드린 게 있으면 그래 썩 키우지 마시고 여보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당신이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나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러한 어떤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구만. 첫째로 커나온 배경이 어떤지 한번 조용히 앉아있을 때 물어보고 둘째는 자네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사랑에 뭔가 결핍이 있지 않은가. 요즘에 먹방 같은 거 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 되거든. 욕망이라는 건 뭐라? 만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사들이는 걸 탓하는 것보다 네, 여보 이거 썩기 전에 말이야 우리 누구 갖다 주자. 공덕이나 짓자. 싸울 일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들이지만 남 주는 건 대단히 뭐라 아까워하거든요. 역이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정없이 남을 주세요. 남는 거 썩기 전에 사정없이 동기간을 주든지 당신 사들인 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다 쓰지 못할 거 아니야. 좋아 사는 건 좋다. 그렇지만 이제 뭔가 아니 이거 썩기 전에 내가 아무게 줘야 되겠어. 이웃을 줘야겠다. 막 줘버리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아까워가지고 이거 아까워서 이거 뭐라 이게 네 심리적으로 제 친구들 가운데 정신과에서도 여러 있거든요. 보면 대체로 끌어들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보내길 너무 싫어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뭔가 아니 무자비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썩잖아. 주자 누구 주자. 이거 뭐 할래? 그리고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면은 아내의 의식세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관찰하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사에게 사랑하는 아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뭔가 그런 지혜가 자꾸만 삶의 투영이 되다 보면 아내도 뭔가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